나는 내 몸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영원한 내 편인 줄로만 알았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몸은 관리의 대상이고 관리는 결과를 만든다고 믿었다. 원인을 찾고 데이터를 모으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배워왔다. 노력한 만큼 반응하고 무리하면 신호를 보내고 쉬면 회복되는 그 정도의 상식적인 관계 말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일이 되었다. 눈을 뜨는 순간 이미 지쳐 있었다. 통증은 정확한 위치가 없었다. 어깨인 것 같다가 허리인 것 같다가 다리로 내려가고 다시 목으로 올라왔다.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불에 대는 것도 아니었다. 설명하기 애매한 고통. 누군가 물으면 나는 늘 같은 말을 했다. 그냥 아파.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다. 병원에서는 항상 같은 말을 들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깨끗했고 수치는 정상 범위였고 영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환자가 아니라 귀찮은 사람이 되었다. 아프다고 말할수록 설명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갔다. 아내는 처음엔 걱정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고 그 다음엔 말수가 줄었다. 오늘도 아파?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딸은 아빠를 피했다. 집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다. 나는 점점 집안의 가구가 되어갔다.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 내 하루는 약 봉지로 시작해서 약 봉지로 끝났다. 아침 약, 점심 약, 저녁 약, 자기 전 약. 그게 내가 집안에서 차지한 유일한 영역이었다. 사람은 쓸모를 잃는 순간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나는 설명할 말이 없었다. 성과로 말하던 사람이 고통으로 말하려니 언어가 달랐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통증은 결국 혼자만의 일이 된다. 아프다는 말은 점점 민폐가 되어갔다. 나는 그걸 눈치로 배웠다. 아프다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고, 표정을 숨기기 시작했고, 소리를 삼키기 시작했다. 그게 가족을 위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걸까? 나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었고, 필요한 사람이었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아무 결과도 만들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기획을 시작했다. 이번엔 상품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타깃은 가족이었다. 목표는 부담 제거,
방법은 부재. 내가 사라지면 집은 더 조용해질 것이고, 표정은 가벼워질 것이고, 누군가는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지금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엄이었다. 짐을 정리했다. 몇 벌의 옷과 약 봉지와 아무도 읽지 않는 서류들. 현관 앞에 섰을 때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내 이름이 떠올랐다. 박종관. 아무도 최근엔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나는 그 이름을 작게 입안에서 굴렸다. 박종관. 그래, 그게 내 이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회사에 다시 나갔다.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편이 덜 아팠다. 아픔에는 종류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하나는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감각이었다. 출근 첫날 사람들은 나를 봤다. 분명히 봤다. 눈이 마주쳤고 고개를 끄덕였고 형식적인 인사는 오갔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았다.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다.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도 내 자리는 있었다. 자료도 준비했고 의견도 냈다. 예전처럼 조용히 과하지 않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메모를 했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회의가 끝난 뒤 누군가는 내 옆을 지나쳤고 누군가는 내 앞에서 웃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들고 나갔다. 그 사이에서 나는 투명해졌다.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리가 갈렸다. 예전엔 늘 함께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의 일정이 생긴 것처럼 흩어졌다. 혼자 남은 책상 위에 식지 않은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것 같기도 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결과 같기도 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다. 부하 여직원이었다. 업무적으로 자주 호흡을 맞췄고 말수가 많지도 감정 표현이 과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서류를 건네며 아주 짧게 물었다. 부장님, 요즘 어디 좀 아프세요? 목소리는 낮았고 눈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정답을 기대하지 않는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익숙한 대답을 꺼냈다. 그냥 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군요. 그게 전부였다. 위로도 없었고 더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그날 가장 오래 남았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게 회사라는 공간이 배려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아픈 사람을 일반적인 속도로 대하지 않으면 조직은 느려진다. 느려진 조직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나는 그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묻지 않는 이유를 이해했다. 이해했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없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부장님이 나를 불렀다. 예전엔 회의실에서 불렀고 이번엔 복도 끝에서 불렀다. 몸은 좀 어때요?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는 안심한 듯 짧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무리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선처럼 느껴졌다. 넘지 말아야 할 선, 기대하지 말아야 할 선, 더 이상 예전처럼은 볼 수 없다는 선.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며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아프다는 사실보다 아픈 사람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 더 오래 간다는 걸. 그리고 그 분류가 끝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것도. 몸이 먼저였는지 집안이 먼저였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한꺼번에 왔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은 근무 시간에 왔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짧았고 급했다. 병원 침대 위의 아버지는 생각보다 작아 보였다. 늘 서 있던 사람이 누워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기가 달라졌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 버티신 겁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려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몇 줄을 넘기지 못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혼자였다. 상주 완장을 찬팔이 유난히 무거웠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기댈 데가 없어서. 형제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바빴다. 위로는 있었지만 역할은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되었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다. 산재 처리, 병원, 합의 문제. 나는 아는 범위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다 했다. 회사에 양해를 구했고 서류를 챙겼고 병원을 오갔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지만 그때도 나는 생각했다. 지금은 내가 버텨야 할 때다. 아버지가 쓰러졌고 동생이 다쳤고 집안은 중심을 잃고 있었다. 누군가는 서 있어야 했다. 그게 장남의 역할이고 가장의 역할이고 내가 배워온 방식이었다. 회사 일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바빠졌다. 빠진 사람의 몫은 남은 사람에게 돌아왔다. 나는 그 남은 사람이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손에 힘이 풀리는 날이 있었다. 펜이 바닥에 떨어졌고 누군가 주워줬다. 괜찮으세요? 짧은 질문.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습관이 되었다. 아버지 장례 이후 집은 더 조용해졌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고 아이들은 방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저녁 식탁에서 누군가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내 책임 같았다. 아픈 몸으로 버티고 있는 것도 부족한데 집안의 중심까지 붙잡고 있어야 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상태가 아닐까?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어떤 상태, 버텨야 정상이고 무너지면 설명해야 하는 상태. 그날 이후 통증은 더 선명해졌다. 마치 몸이 이제 그만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때의 나는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게 돌아갔다. 정확히 말하면 나만 빼고 메일은 나중에 전달됐고 회의 일정은 이미 정해진 뒤에 알려졌다. 회의실 문을 열면 이미 이야기는 끝나 있었다. 아, 부장님 오셨네요. 그 말은 환영이 아니라 정리였다. 보고서를 올려도 피드백은 없었고 수정 지시는 다른 사람에게 내려갔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정권에서는 조용히 밀려나 있었다. 몸이 아프다는 걸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은 없었다. 말해도 설명해야 했고, 설명하면 의심받았고, 의심받으면 결국 내가 약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나는 늘 같은 말만 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방패였다. 그리고 올감이었다. 어느 날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신다고. 그 문장은 배려처럼 시작했지만 끝은 관리였다. 업무 강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절이라는 말은 축소였고 축소는 배제였다. 그날 이후 내 이름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사라졌다. 보고서 표지에 내 이름이 없는 걸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안도가 먼저 왔다. 이제 기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나를 더 무너뜨렸다.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혼나는 때가 아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다. 친하게 지내던 부하 여직원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요즘 어디 많이 아프세요? 그 질문에는 연민이 있었지만 해결은 없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오네. 그 이후 아무도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묻지 않는데 익숙해졌다. 나 역시 답하지 않는데 익숙해졌다. 몸은 점점 말을 안 들었다. 아침에 양말을 신는데 시간이 걸렸고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찾았다. 회의 중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 날도 잦아졌다. 그래도 나는 출근했다. 앉아 있었고, 버티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는 척 살아 있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야근을 하다 문득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표정이 없었다. 분노도 의욕도 없었다.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미 빠지고 있는 사람이다. 해고되지 않았고 내쫓기지도 않았지만 이미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상태. 회사라는 구조는 잔인할 만큼 정직했다. 쓸모가 줄어들면 조용히 자리를 비켜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가 평생 믿어왔던 공식을 처음으로 의심했다. 버티면 남는다는 공식, 노력하면 인정받는다는 공식, 그 공식에는 단서가 하나 빠져 있었다. 몸이 정상일 것, 그 조건이 깨지는 순간 모든 공식은 의미를 잃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회사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이미 몸에서 먼저 해고당했다는 걸. 회사를 나왔다. 해고는 아니었다. 누구도 등 떠밀지 않았지만 내 발로 걸어 나오는 것만이 내가 부릴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사직서를 내던 날 상무는 짧게 혀를 찾고 인사팀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정리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고장난 부품을 드디어 교체한다는 안도감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가장에게 퇴사는 휴식이 아니라 종목이 바뀐 또 다른 전쟁이었으니까.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 앞에서는 공허한 소리였다. 나는 다시 신발끈을 묶었다. 이번엔 내 이름 앞에 붙을 새로운 직함을 찾아서. 재취업은 생각보다 쉬웠고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불가능에 가까웠다. 첫 번째 이직한 곳은 중소기업 마케팅 임원이었다. 나의 경력과 데이터를 반겼지만 내 몸의 데이터는 반기지 않았다. 회의 도중 식은땀을 흘리며 힘들어할 때 대표의 얼굴에 스친 건 안타까움이 아니라 손실이었다. 3달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사직서를 썼다. 두 번째는 지인의 배려로 들어간 컨설팅 업체였다. 재택근무가 가능했지만 침대에 누워서 서류를 보는 것조차 내 신경은 가시밭길을 걷는 듯 비명을 질렀다. 머릿속은 여전히 명료한데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굳어버릴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육체를 증오했다. 죄송합니다. 더는 민폐를 끼칠 수 없네요. 그렇게 두 번째 포기를 했다. 포기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다. 처음 사직서를 쓸 때는 손이 떨렸지만 3번째, 4번째 사직서를 쓸 때는 무감각해졌다. 내가 하는 일은 이제 업무가 아니라 내가 아직 쓸모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바쁘게 걷는 사람들, 누군가와 웃으며 통화하는 사람들, 그 평범한 동작 하나하나가 내게는 기적처럼 보였다. 나는 이제 걷는 법을 잊어버린 아이처럼 남들의 평범한 일상을 질투하고 있었다. 아내는 이제 묻지 않았다. 이번엔 얼마나 다닐 수 있어? 그 말조차 사치가 된 것처럼 그녀는 조용히 구인 잡지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해고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을 향한 기대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자기 포기였다. 나는 이제 무언가를 쓰지 않는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지, 어떻게 하면 가족들 눈에 띄지 않고 이 고통을 삼킬 수 있을지만 기획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마케팅 전문가는 이제 거울 속에서 초점 없는 눈을 한 노인으로 남았다. 쓸모를 잃어버린 도구는 창고 구석에 박히는 게 순리다. 나는 이제 그 순리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가장 아픈 포기는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내가 곧 집의 공기였습니다. 나의 기분이 곧 가족의 날씨였고 나의 한마디가 곧 집안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저 거실 한 구석을 차지한 낡은 가구처럼 존재할 뿐입니다. 식탁 위에는 늘 4개의 숟가락이 놓이지만 나의 숟가락은 가장 늦게 움직이고 가장 먼저 내려놓아집니다. 어느 날은 식탁에 앉아있는 나를 두고 아내와 아이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더군요. 내 의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는 장시간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이라 당연히 빠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나는 투명한 유리창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그거 먹어도 돼? 고등학생인 둘째 딸의 질문은 다정함이 아니라 검열이었습니다. 밀가루가 든 음식, 찬 음료, 혹은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것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가 그들에게는 걱정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고의 전조 증상으로 읽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고를 권리조차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저당 잡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느새 내 눈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주친 눈동자 속에 연민이 보일까봐 혹은 지독한 피로감이 들켜버릴까봐 그녀는 늘 설거지통을 보거나 빨래 바구니를 뒤적였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뜨거운 난로에 댄 사람처럼 움찔하며 손을 뺐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내 가슴은 더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녀에게 내 손은 이제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수발들어야 할 환자의 손이었을 뿐이니까요. 어느 날 밤 거실로 물을 마시러 나갔을 때 열려있는 안방 문틈으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낌이 아니라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아내는 마른 신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장 비참한 건 우는 아내를 달래줄 힘조차 내게는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발소리를 죽여 내 방으로 숨어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각자의 지옥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거실에 머물지 않고 자기 방으로 직행합니다. 방문을 닫는 소리가 내게는 마치 성벽을 쌓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작은 소음이라도 낼까봐 숨죽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딸아이의 날카로운 한마디. 아빠, 소리 좀 줄여주면 안 돼? 나 공부하잖아. 공부하는 자식의 앞길을 막는 쓸모없는 아빠. 그게 그 순간 내가 정의한 나의 좌표였습니다. 나는 이제 집안에서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말을 걸면 진행되던 대화는 뚝 끊기고 내가 웃으면 가족들은 왜 저러나 싶은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나의 병은 나의 몸만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단한 울타리를 조각조각 부수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없는 게 모두에게 낫지 않을까? 혼자 읊조린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은 긍정보다 더 잔인하게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되어 남겨졌습니다. 주말 아침 나만 빼고 외출 준비를 하는 가족들의 분주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활기찬 소음 속에 나의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찾아온 완벽한 정막. 그 정막 속에서 나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나의 존재가 이들에게는 지독한 겨울이었음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살아있는 채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지워지는 것이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벽은 세상 그 어떤 벽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 벽 아래서 홀로 길고 긴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기보다 무거웠습니다. 어깨에 맨 배낭에는 옷 몇 벌과 진통제 뭉치, 그리고 아무도 읽지 않는 서류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아니, 깨지 않은 척 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들이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을 겁니다. 도착한 곳은 경북의 어느 산자락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집은 좁고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몸에 딱 맞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도 눈치 줄 사람이 없었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내 쓸모를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잠만 잤습니다. 통증 때문에 깨면 다시 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해지면 다시 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시에서는 그 잠조차 죄책감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흐르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산골집 옆 작은 시냇물 소리가 내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물은 쉬지 않고 흐르는데 나는 왜 멈추려 했었을까? 내가 짊어졌던 책임들이 물살에 씻겨 내려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자 몸속의 비명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것만으로도 통증의 절반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근처 숲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데 1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나무들은 내 느린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곁에 앉아 내 굳어버린 다리를 만졌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다. 평생 부려먹기만 했던 내 육체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수입은 끊겼습니다. 통장 잔고는 가족들을 위해 거의 다 비워두고 왔습니다. 이제 나는 내일의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 마음은 평생 처음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남편, 유능한 아빠, 그리고 박 파트장. 그 모든 이름표를 산 아래 던져두고 오니 나는 그저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한 마리 짐승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저미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나 없이 먹는 저녁 식사는 어떤 맛일까? 내가 없어서 정말 편안해졌을까? 그리움은 통증보다 날카롭게 심장을 찔러왔지만 나는 다시 짐을 쌀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시는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욕심이 더 컸습니다. 집 주변의 나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추우면 잎을 떨굴 뿐 그들은 서로에게 왜 아프냐고 묻지 않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숨을 쉽니다. 몸은 여전히 쑤시고 손가락은 떨리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나를 유배 보내는 것, 그것이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획이었습니다. 산속의 정적은 도시의 고독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벌써 산에서의 첫 겨울이 지났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날, 나는 처음으로 고립이라는 단어의 진짜 맛을 보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아침이면 굳어버린 손가락을 펴는데 한참이 걸리고 비가 오기 전날엔 온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운 통증이 찾아옵니다. 도시에서는 그 통증이 올 때마다 내 쓸모를 증명하지 못해 안달복달했지만 이곳에서는 아프면 그냥 누워 있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자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는 대로 그저 흐르는 구름을 보듯 내 고통을 바라봅니다. 봄이 오고 산수유가 피던 날, 나는 마당가에 작은 채소를 심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게 남들에겐 쉬운 일이겠지만 내게는 온 신경이 끊어지는 것 같은 도전이었습니다. 상추잎 하나가 흙을 뚫고 나오는데 보름이 걸리더군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나는 마케팅 데이터보다 더 위대한 생존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느려도 괜찮다. 아파도 잘한다. 그 당연한 사실을 깨닫는데 나는 60해를 바쳤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포기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게 이것은 치열한 수능입니다. 이해받으려 몸부림치던 마음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나를 괴롭히던 마음의 통증이 먼저 잦아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씁니다. 붙이지 못할 편지가 아니라 잘 지내고 있다는 아주 짧은 안부입니다. 여기는 꽃이 피었네. 너희도 밥 잘 챙겨 먹어라. 그 짧은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붙잡으며 꾹꾹 눌러 쓴 이름 석자. 답장은 바라지 않습니다. 아내는 이제 내게 미안해하지 않고 아이들은 나의 부재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갑니다. 내가 사라짐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우리 가족의 평화. 그것이 내가 인생의 오솔길 끝에서 발견한 마지막 기획의 결과였습니다. 가장으로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는 방법이 반드시 함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나는 이 낡고 오래된 집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름이 오고 매미가 올 때쯤 나는 처음으로 진통제를 줄여보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고통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왔니? 하고 말을 걸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조금은 순해지곤 했습니다. 집 창가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나의 이름 석자는 조금씩 잊혀가고 있겠지만 이 적막한 산자락에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느냐고. 나는 대답 대신 산등성이에 걸린 둥근 달을 봅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건 끝까지 버티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짐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 또한 가장으로서 부릴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걸 나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흔드는 마케팅을 꿈꿨지만 지금은 내 숨소리 하나를 가만히 들어주는 이 정막이 좋습니다. 세상과의 연을 놓지 않기 위해 나는 이곳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곳에 홀로 남겨진 것이 후회되지 않느냐고. 나는 대답 대신 산등성이에 걸린 둥근 달을 봅니다. 지금의 나는 비록 병에 밀려 잠시 이곳에 유배되어 있지만 나는 압니다. 이것은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기 위한 치열한 준비라는 것을요. 책임을 다한다는 건 끝까지 버티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나를 돌려주기 위해 잠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 몸의 고통이 조금씩 잦아들고 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그날, 나는 이 오솔길을 다시 걸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그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충분히 견뎌낸 자의 편안한 웃음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세상과의 연을 놓지 않기 위해 나는 지금 이곳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가족이 있는 그곳을 향해 흐릅니다.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갈 것이니까요. 나를 기다려줄 그들에게 가장 부끄럽지 않은 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나의 인생입니다.